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5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5번째 강의의 내용은 임사체험에 대한 대안론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유체이탈과 사후세계에 대한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두뇌를 떠나서 활동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임사체험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의식이 두뇌를 떠나서 활동한다는 그런 전제를 하지 않고서도 다른 방법으로 임사체험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은 체험자와 연구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많이 언급된 내용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의식이나 주의력이 평소보다 더 분명하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릿한 정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반대로 9%에서 23% 정도는 부정적인 감정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0% 이상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유체이탈을 했다는 것과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똑바로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널이나 다리 등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밝은 빛과 교신을 하면서 종교적 성인을 만나기도 한다는 체험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홀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관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후세계를 경험한다. 그리고 사후세계에서 죽은 친척이나 모르던 친척이나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마등처럼 전체를 회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드물지만 특이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이 낫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도 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는 책을 보면은 그 주인공은 거의 불치병인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임사체험 후에는 그 병에 나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어린 시절 학대당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학대했던 부모의 사정을 이해하고 오히려 자기가 마음이 넓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될 뻔했던 악순환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브루스 그레이슨이 쓴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소개한 겁니다. 그런 예로서 제가 바바라 해리스 휘필드라는 사람의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32살 때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학대를 많이 되고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임사체험 속에서 다시 어머니가 화를 잘 내고 자신을 학대한 사실을 다시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머니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머니도 조부모한테 학대를 당해가지고, 어머니도 자식을 학대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한 것입니다. 바바라의 어머니는 자식을 다정하게 대하거나 상냥하게 대하는 법을 몰라서 학대했다는 걸 알고 어머니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학대가 가족의 관계에서 어떻게 연결된지를 알게 됐고,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미웠기 때문에 바바라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머니를 이해하고 불쌍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바라 자신도 자식들을 자기 어머니처럼 학대하는 악순환에 빠질 뻔했지만은 임사체험 후에는 이제 다정하고 좋은 어머니가 된다는 이러한 체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체험자들이 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사후세계의 존재나 유체이탈을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론을 받아들이려면 대안론을 말하게 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무슨 근거로서 사람들은 이런 대안론을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안론의 근거는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교 교수인 올라프 블랑케가 어떤 일을 해봤냐면 우리 오른쪽 두뇌 특정 부분에 전극을 통해서 전류를 통해주면 유체 이탈 현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주황색으로 표시된 작은 부분 있죠. 앵귤라 자이러스라는 부분, 거기를 이렇게 자극을 하면은 유체 이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느 부위를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체 이탈 경험도 달라지는데, 거기 보면은 또 왼쪽을 자극하면은 자기 뒤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걸로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이 뒤에 있는 걸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자극하게 되면 자기 몸이 공중으로 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자극하는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극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높이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올라프 블랑케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올라프 블랑케 유체 이탈 실험이 있기 전에도 이 뇌신경과학자들은 정신분열증이나 측두엽 간질과 같은 일부 병리학적 상태는 환청이나 환시를 비롯해 여러 가지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았고, 때때로 이러한 효과들은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환각제나 기타 동물의 마취제로 사용하던 케타민과 같은 약물을 사용할 때도 임사체험과 유사한 경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뇌의 환각을 일으키는 것은 이 밖에 더 있습니다. 뇌에 공급되는 혈류에 산소가 부족하면 환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트기 조종사들은 비행 중에 급선회를 하게 되면 큰 원심력이 생겨서 큰 중력을 받는 것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때 뇌로 가는 혈류가 저하돼서 산소 결핍 상태가 되어서 실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쥐락이라고 그러는데, 이 쥐락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이 꿈을 꾸는 듯한 기분감이나 터널과 같은 시각 상태가 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뇌에 자극을 주거나 이상이 있을 때 유체이탈과 영적 체험을 비롯해서 임사체험과 유사한 체험을 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함께 내세우는 과거의 풍토에서는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체험 내용을 두뇌의 이상 상태나 어떤 심리적 요인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임사체험을 설명하는 대안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가 심리적 요인과 마취주 각성과 두뇌의 작용입니다. 이 세 개의 분류한 내용 중 이번 강의에서는 심리적 요인과 마취주 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요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소망사고의 투사라는 건데, 소망사고란 심리학적 용어로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거나 희망하는 대로 보는 태도를 취합니다. 임사체험자들이 평소에 바라던 것을 임사체험 속에서 그것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것을. 그러니까 임사체험 속에서는 의식이 약간 좀 흐려지니까 자기가 평소에 바라던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건데, 사랑하는 이를 만난다거나 행복감을 느끼거나 장애인이 온전한 신체를 갖는 것 등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론은 우선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임사체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일부러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후생이라는 책을 써서 그 책 24페이지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했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빛을 전혀 지각해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들만을 포함한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전혀 빛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들만 골라서 임사체험을 조사해 봤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사람들이 입은 옷의 색깔, 디자인, 그 다음에 세밀한 모양도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소생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병실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었다고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말합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한번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한 말을 한번
살펴보죠. 자, 시각장애인은 눈 뜨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서 임사체험에서 눈을 뜨는 체험을 했다는 것이 소망사고의 투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임사체험에서 실제로 사물을 정확하게 본다면, 그것도 지난 10년 동안 빛을 전혀 지각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소망사고 투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대안론을 제시한 사람들이 심리적인 방어기제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회고하는 체험은 심리적인 방어기제일 뿐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삶을 회고하는 체험을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 나타난 심리적인 방어기제로 설명하셨다는 건데, 이런 방어기제는 이전의 즐거운 기억들로 퇴행한 것을 포함한다.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이 위험하니까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즐거운 기억도 기억하게 되고 다른 체험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오랫동안 임사체험 사례를 연구한 제프리 롱 박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리 롱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리학자로서 방사선 종양학을 전공한 내과 의사입니다. 1984년 미국의 의학협회 저널에서 정신과 의사 리처드 블레처 박사와 심장병 전문의 마이클 세이범이 임사체험에 관하여 논쟁하는 논문을 읽고 호기심으로 임사체험을 연구하다가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1998년에 임사체험 연구재단을 설립해서 세계 각지로부터 1,300여 명의 임사체험자들의 체험을 수집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했는데, 연구조사는 모두 공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이 죽음 그 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153페이지에 이런 말이 납니다. 심리적인 방어기제는 설명은 그럴듯해 보여도 임사체험에서 즐겁지 않은 기억들을 만나는 것을 고려하면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임사체험한 사람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에서 23% 정도는 아주 괴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프리 롱 박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사체험자의 30% 정도는 공포 등 즐겁지 않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심리적인 방어기일 수는 없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계속해서 제프리 롱 박사가 주장하기를, 만일 삶을 회고하는 체험이 일종의 심리적 도피라면 즐겁지 않은 내용이 등장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이게 제프리 롱 박사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전신 마취 중에는 임사체험자들이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고 준비 없이 거의 즉각적으로 무기 상태에 이릅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할 틈이 없을 겁니다. 더구나 심리적 방어기제로는 장님의 유체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대안이 마취중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을 4, 5세계의 존재의 근거로 보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 중에는 임사체험을 마취중 각성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폴 레이널즈의 임사체험인데, 이 마취중 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가 냉동되기 전 그녀의 뇌가 아직 활동할 때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호주 출신으로 네덜란드에서 20년 이상 마취의로 일하고 있는 제랄드 우얼리에 의하면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은 마취 상태에서 각성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팸 레이놀즈 경우가 바로 이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 믿음과 경험, 인지 및 감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영국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찰스 프렌치도 마취인 제럴드 우얼리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제럴드 우얼리는 팸이 작은 외과 수술용 톱을 보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제가 3강에서 말씀드렸지만 팸은 자기 두뇌를 수술한 그 수술톱이 작은 외과용 수술용 톱과 같다고 말했는데, 우얼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찰스 프렌치가 말하기를, 우얼리가 그런
말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작동할 때는 소리가 치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드릴과 같기 때문에 팸 레이놀즈가 의식이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칼의 모양을 치과용 드릴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프리 롱 박사가 죽음 그 후에서 다시 반론합니다. 우얼리라든가 찰스 프렌치가 하는 이런 주장은 마취제가 다량 사용된 상태에서 일어난 임사체험을 무시하는 논리다. 또 수술 중에 깨어난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를 무시한 논리다. 환자 1000명당 1명에서 한 3명 정도가 마취중 각성을 체험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마취중 각성은 임사체험과는 전혀 다르다. 마취중 각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을 대단히 불쾌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끔찍히도 고통스럽게 기억한다고 제프리 롱 박사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시각적인 경험이 대부분인 것 같으니 마취중 각성에서는 시각은 거의 없고 일부 청각적인 체험이 있을 뿐 거의 촉각, 즉 극심한 통증에 국한되는 것이다. 전신 마취 중에 일어나는 임사체험에 대해서는 완전한 의식이 육체적인 몸과 떨어져 있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팸 레이놀즈는 이미 수술 전에 눈도 귀도 다 가려놓고 그 다음에 도구도 다 헝겊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 도구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프리 롱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는 의식이 육체적인 몸과 떨어져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팸 레이놀즈 임사체험에 대해서 마취 제럴드 우얼리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찰스 프렌치가 하는 말은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팸의 체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자기들이 마취중 각성을 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3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팸의 상태는 7시간 동안 의학적으로 면밀히 관찰되고 있었으며 의료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고 팸의 집도의 스패출러는 팸 레이놀즈가 임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BBC 방송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얼리와 스패출러 중 누가 더 진실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직접 집도를 하고 현장을 본 스패출러가 맞는 말 한 걸까요? 아니면 멀리 네덜란드에서 이 얘기를 듣고 마취중 각성을 주장한 우얼리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진실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임사체험을 함정인 방법으로 설명하라고 대안론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팸 레이놀즈의 경우 이것을 마취중 각성으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자신들이 믿을 수 없는 현상을 무시하기에 우얼리 같은 사람이 그런 가정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술용 톱을 전기 치수점 생겼다고 묘사하는데 이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전에는 수술용 도구는 모두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팸의 눈은 테이프로 봉해졌고 귀에는 스피커가 달린 귀마개를 막고 있었습니다. 마취중 각성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수술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면과 의사들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얼리와 찰스 프렌즈가 팸의 경우를 마취중 각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면 그 주장의 근거를 말해야 할 겁니다. 단지 추론으로서 마취중 각성을 말하면 그 과학이 아니라고 우리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안론 중에서 심리적 요인과 마취중 각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임사체험의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자베스 큐블로스가 말한 시각장애인의 임사체험이라든가 팸 레이놀즈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임사체험에서 일어나는 유체이탈과 사후세의 경험은 심리적 요인이나 마취중 각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강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 6강에서는 임사체험의 대안론으로 두뇌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